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대학교를 다니던 20살 무렵 남편을 만났습니다. 캠퍼스 커플 CC로 시작했고 남편은 늘 검소하고 배려심이 깊은 남자였어요. 그저 평범한 집안의 착한 남자라고만 생각했죠. 저희는 젊은 나이인 25에 결혼을 결정했고 저는 남편과 알콩달콩 작은 신혼집에서 시작할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프러포즈 후 남편의 집을 처음 방문했을 때 저는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단 한 번도 티를 내지 않았지만 그의 집은 일반적인 가정집이 아니었어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부촌의 고급 저택이었고 시아버지는 수백 명의 직원을 둔 중견 기업의 사장님이셨습니다. 결국 저는 25, 꿈꾸던 작은 신혼집이 아닌 한강이 시원하게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로 시집을 왔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였죠. 남들은 모두 저를 부러워했습니다. 제 인생은 탄탄대로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부자는 망해도 3대를 간다는 말이 저에게는 축복이 아니라 족쇄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시댁에서 해주신 한강이 훤히 내려다 보이는 고급 아파트.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시댁의 경제적 지원 없이는 그 화려한 생활을 유지할 능력이 우리 부부에겐 없었으니까요. 그때부터 제 삶은 고급 하녀나 다름없었어요. 남들은 제가 팔자편한 줄 알았겠지만 그 모든 건 제 것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저 그 집안의 장식품 같았죠. 그렇게 눈치 밥 먹으며 아들만 셋을 낳았습니다. 영원할 것 같던 부도 한순간이더라고요. 아버님 회사가 부도를 맞은 거예요. 채권자들이 찾아오고 가세가 기우는 건 순식간이었습니다. 우리는 결국 한강뷰 아파트를 떠나 광진구의 어머님 명의로 된 건물로 이사를 갔습니다. 한강뷰 아파트처럼 화려함이 넘치진 않았지만 그 자체로 깔끔하고 좋은 집이었어요. 다만 이전 집에서 쓰던 가장 크고 비싼 가구들은 짐짝처럼 한쪽에 쌓아두어야 했고 저희는 더 이상 호텔 같은 아파트의 사모님이 아닌 어머니 건물관리인처럼 느껴졌습니다. 아이들 셋의 짐을 정리하며 저는 우리 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과 그러나 내 신분은 하락했구나라는 씁쓸한 현실을 동시에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족의 불안감은 또 다른 재앙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어느 주말 남편이 거실에서 아이들 셋과 놀아주다가 끔찍한 사고가 났어요. 막내가 휘두른 플라스틱 장난감에 남편의 눈이 강하게 맞은 거죠. 단순 타박상인 줄 알았는데 밤새 남편은 고통을 호소했고 급하게 찾아간 응급실에서 다음날 아침까지 불안하게 기다려야 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각막이 심각하게 손상되어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고 그 후로 몇 달간 남편은 회사 출근은커녕 병원 침대에서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무너지는 순간은 마지막 진단에서 찾아왔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지만 영구적인 손상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의사가 조심스럽게 꺼낸 말은 시력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이제 장애 판정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였어요. 남편은 그 말을 듣고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침묵했습니다. 저는 그 차트를 들고 이제 우리 가족의 유일한 수입원도 영원히 사라졌구나라는 현실의 무게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진다는 게 이런 걸까요? 회사는 망했고 남편은 다쳤고 아이는 셋인데 정말 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불안과 절망에 빠져 허덕일 때도 시댁은 여전히 다른 차원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희는 눈물바다였지만 시댁은 가족의 체면과 사회적 지위를 지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시누이였습니다. 시댁이 망했다고 온 동네에 소문이 났는데도 몇 년 뒤 시누이는 여전히 모두가 부러워하는 좋은 집안으로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보니 그들이 겪었다던 파산 위기는 그저 잠깐의 소동처럼 느껴졌어요. 돈은 돌고 도는 것이 아니라 그들만의 풀장 속에서만 순환하는 것 같았습니다. 몇 달 후 어머님은 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우리가 살던 광진구 건물을 매각하고 이대로 너희가 불안하게 살 수는 없다며 저희 명의로 잠실의 아파트를 구입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은 더 깔끔하고 넓은 하남의 신축 아파트로 이사를 가시더군요. 회사는 망했지만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수십 년간 쌓아올린 부동산 자산은 건재했던 거죠. 덕분에 저는 장애를 가진 남편과 새 아이의 생계라는 거대한 무게에서 벗어나 최소한의 주거 안정을 얻었습니다. 이사 온 잠실 아파트를 보며 저는 우리 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겠구나라는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무거운 안도감에 갇혀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내 힘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싶다는 자존심 때문에 저는 팔자에도 없는 직장 생활에 뛰어들어야 했어요. 40대가 넘어서 처음 써보는 이력서를 들고 저는 친구 남편이 운영하는 작은 무역회사에서 재택으로 문서 정리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제 월급 250만 원으로는 남편의 약값, 새 아이의 학원비와 식비를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겉으로는 잠실에 사는 사모님이지만 현실은 250만 원 월급에 목숨을 거는 가장이었어요. 저는 분명 일을 하고 가장 노릇을 하려 애쓰는데 여전히 시댁의 도움 없이는 단 하루도 버틸 수 없었습니다. 매주 시어머니가 집에 오셔서 무심하게 명품 브랜드 쇼핑백에 담긴 반찬이나 아이들 옷을 던지듯 놓고 가시며 내가 버는 돈으론 택도 없지라는 무언의 압박을 주실 때마다 시어머니의 몇 번의 손짓으로 제 노력이 한순간에 무력화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남편은 장애를 입고 집에서 쉬고 저는 일하고 시댁 돈으로 생활을 메꾸는 삶. 저는 결국 시댁 그늘을 벗어나지 못한 거예요. 부자는 망해도 3대를 먹고 산다는데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남들은 저보고 남편이 놀아도 시댁이 빵빵해서 좋겠다고 하지만 저는 가끔 가슴이 답답해요. 내 힘으로 일어선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서요. 돈은 많지만 내 삶의 결정권은 여전히 시댁이 쥐고 있는 기분이거든요. 저는 오늘도 감사해야 하는 걸까요? 아니면 이 굴욕적인 평생의 종속에 서글퍼해야 하는 걸까요? 여러분이라면 저처럼 잠실 아파트에 살며 황금 수갑을 차고 편안하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당장 끊고 월세방으로 나가서 자존심을 지키시겠어요? 여러분의 냉철한 조언을 기다립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